1944년 10월 25일 일제강점기 말기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이곳에서 태어난 장영자는 3남 4녀 중 셋째 딸로 성장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장병주는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어린 장영자에게 가난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속 서울로 이주한 장영자 가족은 종로구 명동송당 인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가난한 서울 변두리는 그리운 고향보다는 더한 생존의 정쟁터였습니다. 장영자는 개성여자중학교와 개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실업초급대학 보육학과에 입학했다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로 편입합니다. 그녀의 학업 성취 자체는 특출난 편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뚜렷한 야망을 지닌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평범하게 살지 않을 거야. 장영자의 내면 깊은 곳에는 가난과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집념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장영자는 2차례 결혼과 이혼을 경험합니다. 여성의 이혼이 곧 낙인이던 시절, 그것은 불명예가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혼인은 사랑보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부유한 명문가로 포장하고 상대의 지위와 자산을 탐색하며 사회적 지렛대를 확보하는 방식. 장영자의 삶은 이미 그때부터 진실보다는 기회에 더 충실했습니다. 장영자의 세 번째 남편은 이철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고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핵심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에서 차장을 지낸 인물이었고 실미도 부대 및 김대중 납치 사건 등 국가공작의 중심에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군 출신으로 투스타 장군까지 지낸 그는 1970년대 후반 국회의원직까지 거머쥡니다. 이철이는 정보와 사람을 다루는 데 능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영자는 돈과 사회적 심리를 파고드는 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폭탄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합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권력 결혼. 장영자는 그를 장군님이라 불렀고 스스로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사랑의 동반자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철이 장군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자 나의 방패였고 나의 칼이었죠. 하지만 그 칼은 너무도 쉽게 부패의 그늘을 베었습니다. 권력과 자본, 야망과 탐욕이 교차하는 이 결합은 대한민국 현대사 최악의 경제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0년대 초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건물 한 층에는 대화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일반 기업 컨설팅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사채 유통의 본거지였습니다. 대화산업의 직원 상당수는 정보기관 출신이었고 출입하는 인물 중에는 당시 권력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영자는 이 회사를 통해 비자금, 사채, 어음 등을 복잡하게 유통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기 공식을 완성시켜갑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기극보다도 정교했습니다. 자금난에 처한 중소,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접근했고 이철이의 권력을 빌미로 정부자금, 비밀 정치자금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50억을 빌려주고 3배에 달하는 어음을 담보로 받아냈습니다. 이 어음을 시장의 할인 유통, 일명 깡이라 하여 현금 확보했고 이렇게 확보된 현금으로 또 다른 기업 접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영자 부부가 손에 쥔 어음 액수는 무려 7,111억 원.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0%, 국내 총생산의 1.2%에 달하는 초거대 금융사기였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에 육박합니다. 검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영자는 평균 하루 1,200만 원 이상을 소비하며 명품, 골동품, 외제차 해외여행 등의 자산을 탕진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1,000만 원도 하지 않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장영자의 사기극이 가능했던 것은 그녀 개인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권과의 연결, 특히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의 친정과의 연줄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영자의 친언니는 이순자의 삼촌 이규광과 결혼했고 이규광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장영자의 고종사촌 언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첩부인 차용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서 있던 두 권력자와 혼인관계로 엮인 장영자는 때로는 전두환의 이름을 팔고 때로는 김대중과의 연을 내세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동아일보 1982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장영자는 청와대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표와 어음 거래를 정당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파문을 야기했고 청와대는 발빠르게 그녀와 어떤 연줄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여 명의 기업인과 은행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국무총리 유창순을 비롯한 50 핵심 실세들이 사퇴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사기극은 권력의 무관심 혹은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진 연줄과 돈의 교환은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기 행각으로 인해 15년형을 받은 장영자는 1991년 9년 10개월 만에 가석방됩니다.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그녀는 곧바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반성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내면의 탐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직접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과거를 부정하며 새로운 금융활동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영자는 여러 시중은행 고위 간부들을 접촉하며 다시 자금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는 장 씨는 복역 당시의 침묵과는 달리 출소 이후 이내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금융계를 누볐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1994년 결국 또다시 140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이 터집니다. 2차 장영자 사건으로 불리는 이 범행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장영자의 본성을 다시금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동아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유수의 금융기관을 뒤흔들었고 당시 은행장들이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예금자와 기업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사법부는 장영자에게 다시금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장영자는 말했습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 사회에 감사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저는 또다시 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사는 당시 법정 중계 보도에도 인용되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마치 환경 탓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1998년 장영자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출소합니다. 이미 2차례의 대형 금융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그녀에게 사회는 또 한 번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장영자는 출소 2년 만인 2000년 이른바 국권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국권화폐 사기는 수법 자체도 대담했습니다. 장영자는 국권화폐를 매입한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그대로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녀가 사기 전과자라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장영자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는 데 매우 능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는 여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정 최고형 중 하나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이미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으며 감옥에서 환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역 중 그녀의 재산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급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소 직전 장영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시간이 멈추진 않아요. 돈은 밖에서도 자라요.
사람들이 절 무시하는 이유는 제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제게 돈이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2015년 장영자는 세 번째 장기 복역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많은 언론은 장영자의 출소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여전히 그녀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장영자는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됩니다. 피해액은 약 6억 원. 연합뉴스는 출소 이후 불과 3년 만의 재범으로 70대 노인의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다섯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는 8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다시 서게 됩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며 이로써 장영자는 총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34년간 복역한 인물이 됩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그녀에게 후회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장영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회요? 후회는 가난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후회보다는 계산을 하죠. 이 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후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인터뷰 장면으로 소개되며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장영자는 여전히 자신이 권력 암투의 희생자였다고 주장했고 자신을 공격한 언론과 사회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도 피해자도 아닌 반복 범죄와 거짓말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대한민국 최악의 경제사범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장영자 사건으로 인해 정책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5공화국 시절에는 도입되지 못했으나 이후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실명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장영자는 결과적으로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인물이자 역설적으로 제도개혁을 이끈 촉매가 되었습니다. 사기극의 폐허 속에서 제도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